자, 46페이지 이제 비문학 부분에서 요 글 읽기 3편 정도 해볼 건데 가장 제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서 글을 정확하게 끊어 읽을 것, 의미 단위로 끊어 읽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어 나가기. 자, 요 정리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 안에서 어떤 뭐 정의도 있을 거고 비교 대조도 있을 거예요. 또는 예시도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을 꼭 자기가 정리하면서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글에 있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글에 반응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내가 반응을 해야지 아니면은 누가 우리 머릿속에 넣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독서 부분에서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한 문단 읽어볼게요. 아, 저 선생님은 글을 읽을 때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해도 되죠? 네. 네. 자,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가정을 주고 있네. A가 등교하는 길에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무슨 힘든 상황이네. 등교하는 길에 횡단보도 건너는 할머니 도와달래요. 그럼 도와줘야지. 그런데 지각하면은 벌점 받는데요. 학교 가지 않으면. 그리고 할머니를 도와야 할까? 아니면 학교 가야 될까? 아이고, 힘든 상황이구나. 뭔가 지금 문제 상황을 주고 있구나. 문제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 상황을 도덕적 딜레마라고 한다. 이런 문제 상황을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정의고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자,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러한 기준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하겠네. 의미론적 관점, 목적론적 관점이 이 글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지 않을까? 보니까 의문문적 관점 나오네요. 밑에 보면 목적론적 관점은 여기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결국 의문론적 관점에 대한 내용, 목적론적 관점에 대한 얘기가 두 문단씩 이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보고 나서 이제 의문론적 관점에 대해서 보러 가는 거죠. 의문론적 관점은 뭐에 대한 이런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지금 기준을 의무론적으로 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요 관점은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도덕적 법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뭐 이렇게 글이 어렵지? 다시 한번 잘라서 요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려면 이것은 도덕적 법칙이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거는 도덕 법칙이랑 결국 결부하느냐 다르냐 라는 걸 찾아주는 거였구나. 이 관점은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를 의무로 보았대요. 이건 결국 도덕적 판단은 의무 꼭 해야 되는 거고 결과 무관하다.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특징이었겠네요. 결과 무관. 무관이라는 거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 도덕 법칙은 언제나 타당하고 보편적인 것이기에 왜라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 특징 또 나왔네. 왜 성립 안 한대요. 물어볼 수도 없대. 이거 왜 해야 돼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따라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결과를 좋지 않더라도 도덕 법칙은 지켜야 된다. 결과가 나빠도 지켜야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문론적 관점을 법칙론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의미로 얘기를 하겠네요. 그러나는 달라질 것 같은데 의문론적 관점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 얘는 어떤 내용에 대한 특징을 얘기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한계를 얘기하는 그런 문단의 구조들이구나. 두 개의 옳은 도덕 법칙이 충돌할 때 의문론적 관점에서 결정을 낼 수가 두 개의 법칙이 충돌하게 되면 얘네들은 어떤 하나를 결정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 1번 철로에는 3명의 인부가 2번 철로에는 5명의 인부가 일어나고 있을 때 이 기관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관점에 대한 선택을 결정을 낼 수가 없다. 어떤 한계? 이런 한계가 있네요. 의문론적 관점에 따라서는 두 개의 도덕 법칙이 충돌되는 결정을 낼 수가 없다라는 한계까지.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읽어갔거든요. 네. 이렇게 읽어나가는 과정이 제가 읽는 보통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줄을 쳐서 쭉 읽어나가는 과정이 절대 아니죠. 그냥 이렇게 줄만 네. 치면서 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 글을 내 걸로 만들면서 내 걸로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혹시 지연 학생 읽을 때는 보통 어떻게 읽어요? 글 읽을 때? 그 막 동그라미 치고 밑줄도 좀 치고. 치면서 머릿속에서 정리하면서 혹은 이렇게 내용을 뭐 숙지하면서 이해하면서 네. 읽어가는 과정은 비슷하죠? 네. 음. 자, 그러면은 요 마지막 요 두 문단은 지연 학생이 한번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다 읽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다 읽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네. 음. 시간 드릴게요. 다 읽으면은 다 읽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어떤 목적론 관점의 특징이 있어요? 목적론 관점의 특징은 뭐가 특징이래요? 결과를 우선시하고 음. 또 그리고 최선의 결과가 옳은 행위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완전히 얘네들이 서로 상반되죠. 그게 네. 느껴졌나요? 얘는 결과와 무관, 얘는 결과가 중요. 자, 그게 순간적으로 아마 느꼈을 거예요. 아, 얘는 결과와 분명히 무관했는데 얘는 결과랑 상관이 있네, 서로 다르네. 그러면은 그렇게 다른 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네. 여기서 어딨냐, 최선의 결과가 옳은 행위야, 결과 무관해,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아까 결과 무관하다, 여기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좋다. 왜냐면 아, 서로 완벽하게 대비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서로 다른 두 대상, A와 B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대상은 이 두 대상이 서로 같지가 않으니까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비교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니까 괜찮은데 대조 같은 경우는 서로 완전히 달라지는 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은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하나의 조금 더 읽기, 나중에 분명히 이거 차이점 얘기하라고 한다면 또 읽으면서 찾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살짝 뭐 샤프 같은 경우 이제 수능에서도 색깔피는 안 되니까 샤프로 살짝 연하게 이렇게 쳐놓으면은 나중에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네. 네. 자, 그리고 그러나 뒤에는 또 어떤 한계가 있대요?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진. 아, 그게 한계. 왜 한계지? 사람마다 달라진다는 거는? 어, 예를 들어 설명이 되는데.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있다라고 하죠. 예외형. 그렇죠. 너무 많은 예외가 생길 거야.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떤 뭐 도덕적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외가 너무 많은데? 안 아니요. 되겠죠? 네. 그쵸. 그러면은 지금 와서도 마지막에 제가 요 기준이라고 하는 일문단에서 제시됐던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렇게 얘기한 그런 구조가 보이면은 마지막 여기 글을 읽고 나면은 항상 첫 문단에 우리가 뭘 찾으려고 했었지 얘와 함께 한번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거지. 아, 예외가 허용되면 얘는 기준이라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단점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쵸? 네. 왜냐면 요 첫 문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첫 문단이 우리한테 글을 어떻게 식으로 제시하는 그 포인트들을 다 주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의문문적 관점, 목적론적 관점 이야기할래? 라는 포인트 우리한테 주면서 보니까 의문문적 관점 얘기했고 목적론적 관점 얘기했네. 그래서 첫 문단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읽었으면은 첫 문단에서 뭐 얘기하려고 했더라? 그래, 기준 얘기한다고 했었지. 근데 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 기준인데 각각 단점이 있구나 라고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해 줘야지 글의 내용이 어디 날아가지 않고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막 글 읽고 나서 바로 문제로 넘어가면은 앞에 내용 정리가 안 된 채로 넘어가면 뭔가 어디서 있었는데 어디선가 읽어본 것 같은데 하면서 글이 막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 자, 여기 부분은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어렵진 않으니까 잘 글 읽고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나면은 한번 해보시고요. 뒤로 가서 또 요 글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요? 요거는 그러면은 요거는 어렵진 않아 갖고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나서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럼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무슨 내용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러면 이거 적정 글은 적정 기술, 오케이. 핵심 키워드는 그럼 적정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아리 냉장고. 그 어떤 사례로 항아리 네. 냉장고에 대한 예시를 사례를 지금 주고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문단은 적정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는. 여기서 새로운 기술 마지막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라고 하고 항아리 냉장고에 대해서 요 가운데 부분은 그러면은 사례에 대한 원리가 나왔죠. 아, 네. 어떤 과학적인 원리 그리고 이것의 원리가 적용된 이후의 어떤 변화 혹은 결과라고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적정 기술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정리 혹은 의의 또는 필요 우리 개선사항 개선점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우리한테 내용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문단마다 무슨 내용 전달하는 거지라고 이렇게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화법과 작문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여요. 문단 정리하는 거는 내용 정리하는 게. 화작을 위해서도 독서에서는 이게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글만 읽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읽고 나서 내용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독서에서부터 들여야 된다라는 얘기. 얘는 전혀 안 어렵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많이 할 내용들은 없어요. 근데 요 뒤에 여기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지금 한번 풀어볼까 그러면? 5번, 6번, 7번?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5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5번 답은 뭘까? 5번이요. 5번의 답은? 5번이요. 자, 그러면 전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네.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망은 미래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네. 여기는 뭐라 해야 될까? 어떤 한계점 혹은 극복에 대한 극복 방안이라고 정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6번도 한번 해볼까요? 6번. 전체적인 구조는 뭐가 될까? 2번이요. 2번 무엇에 대해서 정리했고 적정 기술은 뭐다? 예를 들면 항아리 냉장고다라고 하고 결국 정리해주는 마지막 그 문단 구조를 갖고 있었고요. 7번 문제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글의 전개 방법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7번의 답 찾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네. 1번. 자, 1번이죠. 그럼 네. 1번은 지문의 나오말로 좀 바꿔볼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떤 사례예요? 항아리 냉장고의 사례를 통해서 대상의 특성, 대상은 어떤 대상이었죠? 적정 기술이죠. 네. 자, 이렇게 항아리 냉장고를 통해서 대상의 특징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앞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있는 지문에 나온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해줘야 좀 더 답이 분명하게 보여요. 알겠죠? 그렇게 찾아주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선택지 이번에 모의고사 분석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항상 우리 선택지 보면 지문에 나온 말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뭔가 바꿔줘요. 뭔가 바꿔서 우리한테 다른 말로 바꿔주지만 결국 걔는 이걸 의미했고 결국 걔는 요걸 의미했던 거. 그거를 끌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답이 더 잘 보여요.
자, 넘어가서 요 마지막 질문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네. 네. 자, 조세는 국가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위해라는 건 뒤에서 앞으로 화살표, 이게 목적인 거예요. 조세는 정의하는 내용이네요. 정의는 저는 네모칸으로 쳐요. 경제 주체인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돈이다. 아, 재정 마련 위해서 걷어들이는 돈이구나. 그래, 세금이었지. 그런데 전환되는 부분, 국가가 조세를 강제로 부과하다 보니, 아, 조세 강제로 부과하잖아. 경제 주체의 의욕을 떨어뜨려. 그치, 의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 그러면서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거나, 뭔가 손실이라는 단어니까, 경제적 순손실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손실이겠네. 그것을 초래하다, 초래라는 단어 어렵지만 얘는 발생시키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공평하지 못해. 그래, 조세가 뭔가 공평하지 못해서 불만을 야기하다, 일으키다라는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 결과 어떻게 해야 되냐? 조세를 부과할 때는 조세의 효율성, 공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아, 얘네들이 이제 요 글의 핵심 내용이겠구나. 보니까 조세의 효율성 바로 나오네. 이렇게 효율성에 대한 얘기가 첫 문단에 나올 것 같고, 그럼 두 번째 문단에 공평성이 나오나? 아, 세 번째 문단에 그렇구나. 공평성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연결을 잠깐 시켜주면서 무슨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첫 문단 우리 조세에 대해서 효율성, 공평성을 끌어내기 위한 첫 문단이었고 이제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선, 자, 우선이라고 해서 순서 표지 줬고요. 조세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면 상품 가격이 상승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적게 구매하기 때문에 비싸지니까 상품을 통해 얻는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고 편익이라는 단어 어렵네요. 근데 요거는 느끼는 만족감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편리하고 유익함, 만족감 이것이 줄어들게 되고 그치 적게 사면은 편익이 줄어들고 생산자 입장에서도 소비자 입장과 생산자 입장이 달라지겠죠. 생산자 역시도 팔아서 얻는 이윤도 줄어들게 됩니다. 편익이 줄어들고 소득도 줄어드네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는 편익이 줄어드는 것을 경제적 순손실, 위에서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네요. 여기서 아까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개념을 밑에서 설명 다시 한번 했고 조세로 인하여 경제적 순손실이 생기면 가정, 경기가 둔화됩니다. 경기 둔화.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면 경제적 순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니까 이를 최소화시키는 게 아주 주의 깊게 해줘야 되는구나. 그것이 조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자, 뭐는 최소화? 경제적 순손실은 최소화. 그리고 조세의 효율은 높아집니다. 라는 얘기겠네요. 자, 효율성의 내용이 있고, 자, 다시 한번. 소비자 편익도 줄어들고 생산자의 이윤도 줄어들어서 경제적 순손실이 뭐가 조세 때문에. 그러니까 조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 그것이 효율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라고 정리해 넘어가세요. 이어서 3문단. 조세의 공평성하게 부과하라는 얘기겠지? 그래요.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조세의 공평성이 확보되면 조세 부과의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그래, 공평하니까. 그래서 조세 저항이라는 얘기는 세기 싫어하는 그 부분이겠지.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게 목적 위한 항상 뒤에서 앞으로 이게 목적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 어라 얘는 또 나눠지네. 공평성 아래 편익 원칙 능력 원칙으로 또 나눠지네요. 이렇게 자, 편익 원칙은 먼저 편익 원칙 설명하고 있네요. 근데 밑에 보니까 능력 원칙 밑에 나와 있네. 그러면은 얘는 3, 4문단이 또 이어지는 거네요. 편익 원칙은 조세를 통해 제공되는 도로나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클수록 세금 많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 편익, 만족감이 크면 이익이 편리하고 유익을 많이 느끼면은 당연히 세금은 더 많이 내야지. 이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납세 저항이 크진 않아요. 그렇지. 많이 쓰는 만큼 많이 내라고 하면 납세 저항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뭐 하지만 뭔가 단점 얘기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공공재 사용량 측정하기 쉽지 않아. 그렇지. 내가 도로 얼마치 이용했는지 어떻게 알아? 신호등 얼마치 이용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조세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가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그렇지.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음,
세금을 내는데 나는 편익 수혜자잖아. 난 세금 안 내고 편익을 수혜할 수 있잖아. 받을 수 있잖아. 엄마와 아빠가 세금을 내는데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편익 원칙은 뭔가 좀 단점이 있네. 그래서 능력 원칙이 나왔나 보다. 능력 원칙은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지도 우리는 체크하면서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능력 원칙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소득과 재산, 이것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편익 원칙은 내가 쓰는 만큼, 사용하는 만큼이고, 이거는 내가 소비 얻는 만큼, get 하는 만큼 하는 거구나. 이게 대비가 되네요. 조세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대요. 능력 원칙은 수직적 공평과 또 나눠지네. 뭘로 나눠지냐?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으로 나뉜다. 수직적 공평, 그 밑에 수평적 공평 나오는구나. 또 나눠지는구나. 이렇게. 능력 원칙은 이렇게 나눠지고요. 수직적 공평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부담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 세금을 내야 하는 모든 납세자한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점점 높은 세율을 하는 누진세, 누진세는 세금을 이렇게 내는 거고 높은 세율을 하는 것이 능력 원칙, 그리고 수직적 공평이구나. 수평적 공평이란 거는 소득이나 재산이 같을 경우도 세금도 같게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 수치상의 소득이 재산이 동일해도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이 달라진다. 돈을 같이 버는데 능력이 달라진다고? 내야 하는 세금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춰봅시다.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가족 부양수가 다르면 소득이 동일하대요. 앞에서 수치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동일하더라도 능력이 달라요. 실제적인 조세 부담 능력이 달라요. 부양 가족 수가 다르면 어떻게 맞춰줘요? 내야 하는 세금의 차이가 생깁니다. 실질적인 조세 부담의 능력이 차이가 생깁니다. 부양 가족 수가 그러면 부담 능력이 달라지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겠네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그래 우리 지금 공평성 문제 찾아보고 있었던 거죠. 공평성이 벌써 이렇게 많은 내용을 얘기했던 부분이었고 공평성은 정부에서는 요 제도를 통해서 조세 부담이 능력이 적은 사람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은 가족의 수가 늘면 세금은 좀 적게 내도 되는 이런 구조가 수평적 공평 공제 제도에 해당하겠네요. 오른쪽에 지문 구조도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1번 문단, 2번 문단, 3번 문단, 4번 문단, 5번 문단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거니까. 자, 이렇게 읽어 나가면 내용이 같이 따라 읽었나요? 지연 학생도 지금? 네. 그러면은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8번 문제는 굳이 안 해도 돼요. 8번 문제는 나중에 한번 정리해 보시고 9번, 10번 문제만 바로 풀리는지 한번 봅시다. 물론 뭐 문제가 쉬워서 바로 풀릴 수도 있어요. 네. 풀고 나서 얘기해 주세요. 근데 기억이 조세의 효율성이죠? 자, 기억은 이것도 위에다가 써주는 거네. 기억은 조세의 효율성, 니은은 조세의 공평성. 네. 음, 모의고사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꼭 써주세요. 물론 거기는 줄 처리가 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장이 달라지면 헷갈려요. 오케이. 10번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에서 이제 요 대상 기준에 따라 구분을 했다. 우리 구분이라는 거는 대상 기준에 따라 구분했다가 구분이라는 단어가 분석일 수도 있고 분류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 본 거예요. 그래서 뭐 구분이라고 이렇게
통합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효율성과 공평성에 대한 각각의 특징들 얘기하는 그런 글이었죠. 자, 요런 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개 구조 글의 전개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거는 각각의 소재의 특징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항상 문제 유형도 우리 눈에 넣어줘야지 문제를 좀 더 보다 빨리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우리의 행동을 할 수 있어서 자, 9번, 10번 잘 풀었고요. 요거 풀면서 혹시 앞에 있는 내용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었나요? 9번은 조금 그렇게 했어요. 9번은 왜냐면은 요 소재 특징 같은 경우는 내용 찾기다 보니까 그래요. 그거는 내용 찾기가 좀 미시적 내용 찾기라는 게 뭐냐면 아주 세밀하게 찾아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거시적이에요. 거시적 내용 찾기예요. 큰 흐름으로 보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요 미시적 내용 찾기에 대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그런 느낌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타겟이 될 거예요. 효율성과 공평성은 근데 문단을 보면은 일단 효율성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얘기, 공평성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 딱 눈에 잡히는 순간 어디로 찾으러 가야 되는지 어디로 찾으러 가는지가 조금 더 수월하죠.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연습을 계속 부단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독서는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독서 있는 뒤에 있는 지문들 이어서 계속 한번 연습을 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지문 읽고 구조도도 생각해보고 지문 읽는 연습을 계속 할 거고요. 요 지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주 시간에 요거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미리 읽어와도 되고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고1 부분부터 또 고3 지문까지 갖추는 거는 지문 길이라던가 문장 수준이 좀 난도가 달라져요. 문장 그 난이도가 달라지는 걸 한번 느껴보라고 한번 같이 넣는 거거든요. 우리는 물론 고3 지문을 갖고 연습을 해야 되지만 항상 고1부터 고2부터 고3부터 특히 또 경제 지문 같은 경우 혹은 사회 법 지문 같은 경우는 고1, 고2, 고3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독서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요 경제 지문 법 지문은 항상 고1 거부터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배경 지식도 쌓이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독서는 딱히 비문학은 배경 지식이 우리가 동원할 수도 없지만 이 부분만큼은 경제와 법 지문만큼은 뭔가 배경 지식이 동원될 여지도 높거든요. 그래서 배경 지식 쌓아간다라는 생각 때문에도 우리는 이런 지문들 비교해가면서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잠깐만요. 이제 이 독서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